한국군 최강의 무기 10가지 항공무기 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 마음입니다. 첫 번째,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냉전기의 소련은 수많은 전차들을 생산해서 서방을 압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기갑 웨이브를 막으려고 당시 서방의 많은 수의 공격 헬기들이 본격적으로 대전 참모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공격 헬기들은 체급이 작아서 작전 지속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대전차 미사일들은 죄다 적전차를 조준선 안에 넣고 유지해줘야 되는 시선 지정 유도 방식들이라 가지고 생존성이 매우 떨어졌죠. 제대로 맞추려면 제자리 비행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사일의 속도도 굉장히 느려가지고 장시간 그 제자리 비행 상태로 유도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생존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거리도 짧아가지고 적의 야전방공 무기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에 장거리에서 적을 포착하고 빠르게 조질 수 있으며 크기가 커서 대량의 무장을 장비하고 장시간 채공 가능한 공격 헬기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제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체급은 최대 이력 중량 기준 10톤 정도로 기존의 코브라 공격 헬기에 비해서 무려 2배나 힘이 좋아졌는데요. 쌍발 엔진이라서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한쪽 엔진으로 원활하게 귀환하는 것도 가능해서 생존성이 올라갔고요. 23mm 기관포탄에 맞아도 어찌저찌 귀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탄성을 가진 동체를 가지고 있고 엔진 배기구에는 적외선 저감 장비가 달려져 있어가지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이 기체를 먼 거리에서 낙원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로터 소음도 매우 적습니다. 거의 머리 바로 위에 올라와야만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피탄 확률도 이렇게 적은데 열상 장비와 자동 목표 추적 기능을 갖춘 TADS 장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에서도 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질 수가 있게 되었죠. 30mm 체인건이나 로켓, 대전차 미사일로 말이죠. 대전차 미사일은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달고 있는데 사거리는 8km였고요. 자동 목표 추적 기능이 있는 TADS가 자동으로 유도를 해주니까 사수가 일일이 조준을 유지해줄 필요가 없어졌죠. 속도는 마 1.3이나 달해가지고 빠르게 유도를 끝내고 회피 기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상 목표 탐지에 특화가 된 밀리파레이더와 그 밀리파레이더로 유도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버전이 나와가지고 다수의 적전차를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최대 16개 표적에 동시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날려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능력을 가진 헬기는 2026년 현재에도 아파치 헬기가 유일합니다. 게다가 최대 헬파이어 미사일 8발, 로켓 38발, 그리고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2발까지 장착하고 무려 2시간 반이나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채공 성능까지 가지고 있죠. 한국은 북한이 가진 기갑 전력을 초기에 박살내려고 이 꿈의 공격 헬기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IMF로 인해서 도입이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36대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아파치의 성능에 5최대 만족해버려가지고 무려 최대 100대가량 도입을 하려고 추가 도입을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환율이 오르자 포기되었죠. 최근에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다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계획이 살아날 수도 있긴 한데 공격 헬기 대신에 드론을 사자고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요약하자면은 드론이 등장한 상태에서도 공격 헬기, 특히 아파치의 능력은 굉장히 독보적인 관계로 추가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치누크 수송 헬기입니다. 1962년 미국에서 대형 수송 헬기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치누크 수송 헬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2톤급으로 엄청나게 힘이 좋았고요. 10톤의 물자를 동시에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 수송기인 C-130 허큘레스 수송기의 수송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압도적인 수송량에 더해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여기에 40여 명의 병력이 동시에 강습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고속단전까지 적재가 가능한 널찍한 공간과 램프도어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특수전 임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또한 안정적인 신뢰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무려 1200대 이상 판매가 된 베스트셀러 헬기입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산악지형인데다가 전시에 북한의 도로망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수송을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치누크는 일반적인 중형급 기동 헬기가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의 4배를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죠. 지상군의 역할과 커버리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물자 요구량도 점점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더더욱 많은 수량의 치누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F-15K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대형 쌍발 제공우세 전투기인 F-15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탐지거리 170km가 넘고 동시다목표 대응이 가능한 APG-63 레이더를 장착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춰서 순식간에 소련제의 전투기들을 압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체급이 크고 힘이 좋다 보니까 합성 개구 레이더인 APG-70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폭기형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형으로서 개조가 되었죠. 뛰어난 지상 매핑 능력을 갖춰가지고 초저공 비행도 가능하고요. 뛰어난 성능에 타겟팅 포드까지 갖춰놔서 고고도에서도 지상에 있는 표적을 원활하게 추적하고 유도 무기로 타격하는 것이 가능했죠. 한국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통해서 F-15E 스트라이크 이글형을 F-15K라는 이름으로 60여 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세서를 강화한 APG-63V1 레이더가 장착되었고요. 이 때문에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 모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었죠. 통합형 전자전 장비 때문에 굉장히 생존성도 뛰어나고요. 무려 11톤이나 되는 무장량으로 인해서 전시의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군의 F-15K 전투기는 미 해군에서나 사용하는 사거리 280km짜리 슬램 이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인기가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군이 보유한 F-15K는 슬램 이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죠. 추후에는 사거리 500km짜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가 인기가 되어져가지고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전시에 장거리 대북 타격 임무를 맡는 유일무이한 쌍발 대형 전투기 컨셉이므로 한국군이 보유한 최강의 무기 중 하나로 랭크를 시켰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호크입니다. 1990년대 한국은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획득하려고 금강과 백두정찰기를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산비리도 있어가지고 사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도입된 기체는 호커 800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조그만한 비즈니스 제트기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정찰 장비를 장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마저도 정찰 장비가 무겁다 보니까 채공 시간이나 도달 고도가 대폭 까여버렸고요. 영 정찰 성능이 별로였죠. 이때 미국은 IQ-4 글로벌호크라는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터보팬 엔진을 갖추고 길쭉한 날개를 달아놔서 채공 시간은 무려 30시간이나 되었죠. 작전 고도도 19km에 달해가지고 지상의 인공위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작전 고도가 높다 보니까 수평선 한계가 덜합니다. 따라서 더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가 있는 원리고요. 레이더 영상 정찰, 열영상, 전자광학 정찰에 신호정보 수집까지 가능한 만능 정찰기였죠. 한국은 글로벌호크의 도입을 원했었는데요. 당시 미국은 글로벌호크를 전략물자라면서 판매를 거부했었죠. 다행히도 2012년 미국은 한국에 글로벌호크 블록 300의 수출을 허가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현재 4대의 글로벌호크 블록 30을 도입해와서 대북 감시 임무에 쓰는 중입니다. 만능 정찰기이고 고고도 정찰기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정찰기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최강의 정찰기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당분간은 글로벌호크 포지션에 있는 정찰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거나 개발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독보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이죠. 현재 한국군이 도입하려는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체급과 능력치 그리고 작전 고도가 글로벌호크보다 한참 아래고요. P8AAS 같은 광역 지상 감시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글로벌호크랑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글로벌호크 블록 30이 단종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폭등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블랙호크 헬기입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에 개입하면서 수많은 헬기들을 이용해서 공중강습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주력 기동 헬기였던 휴이 헬기는 손상에도 약했고 단발 엔진이라서 엔진이 피격당하면 곧바로 추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내내 무려 휴이 헬기만 2200대가 손실이 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 다목적 기동 헬기를 개발했죠. 바로 블랙호크 헬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으로 기존의 휴이 헬기에 비해서 2배 이상 힘이 좋아졌고요. 쌍발 엔진을 장착해놔가지고 한쪽 엔진이 손상이 돼도 나머지 엔진으로 원활하게 귀환을 하는 것이 가능했죠. 게다가 완전 무장한 병력 11명을 동시에 수송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헬기 전고가 낮아가지고 휴이 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병력들의 출입이 간편했죠. 한국은 1990년대에 이 헬기를 무려 130대나 면허 생산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한국군은 당연히 5체대 만족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동급의 기동 헬기인 수리온 헬기가 등장하자 블랙호크는 찬밥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호크의 수명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업그레이드를 하면 장시간 또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수리온의 생산량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멀쩡한 블랙호크를 조기 퇴역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수리온을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수리온이 아무리 신형이라지만 태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부 성능은 블랙호크보다 뒤처진다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아쉬운 일이죠. 여섯 번째, P8입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에서 31대나 중고로 들여온 에스트 트래커 초계기가 퇴역을 한 다음에는 가히 대잠 감시망이 붕괴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될 정도로 노답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계기로 P3C 대잠 초계기가 채택이 되었지만 단종된 초계기를 다시 재생산하는 무리수를 두느라 16대를 사야 되는데 그 돈으로 8대밖에 못 사왔고요.
이 소수의 P3C들은 한반도 해역을 감시하느라 혹사는 혹사대로 당했고 대전망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막에서 썩고 있던 P3B형들을 긁어와가지고 P3CK로 개조해서 쓰게 되었는데요. 대잠 초계기 적정 수량이 30대 정도로 수산되는 한국 해역의 특성상 여전히 부족한 건 매한가지였죠. 그냥 돈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신형 대잠 초계기를 사오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P8이죠. 보잉사의 B737을 기반으로 만든 대잠 초계기고요. 한국사양은 미국 내수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빠져가지고 깡통 옵션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들어먹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ASW 장비들은 다 있습니다. 순항 속도는 무려 P3C보다 시속 200km가 빨라가지고 적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에 빠른 속도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7번째 F-35입니다. 말해 뭐합니까?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개발 일정 지연이랑 예산 초과로 인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은 전투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최초 컨셉은 그냥 스텔스 버전 F-16의 컨셉이라 가지고 스텔스기 기체 안에 그냥 레이더만 떨렁 달아놓은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나라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 여러 나라들이 요구하는 스펙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체 중량은 13톤, 최대 이륙 중량은 30톤급으로 거의 F-15에 준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대신 그만큼 사기적인 능력치를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F-22보다 훨씬 더 기능이 많고 또 일부 부분은 훨씬 더 우위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F-22 랩터보다 약간 아래인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사기적인 센서 표준 기술 덕분에 다양한 표적을 멀찌감치識別해가지고 시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탑재된 APG-81 에이사 레이더는 특수한 파형의 전파를 내보내서 적이 내 전파를 탐지하지 못하고 반대로 나는 적을 원활하게 추적하고 락온할 수 있는 LPI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독보적으로 강력합니다. 또한 복수의 전파를 동시에 발산해가지고 레이어를 구성해서 그걸 통합 시연해가지고 중장거리에 있는 스텔스기 표적도 원활하게 잡아낼 수가 있고요. 전자광학 시스템인 이오다스 시스템은 무려 110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탄도탄까지 탐지를 해낼 수가 있는 정도죠. 기수에 장착된 EOTS 때문에 별도의 타겟팅 포드 없이도 장거리에 있는 적 공대공 표적이나 공대지 표적을 추적해가지고 정밀 유도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EOTS는 스텔스화된 커버에 씌워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접히 탐성이 높죠. 특히 F-35는 전자전 시스템도 굉장히 사기적인데요. 적대 레이더 전파를 수신하면은 그 레이더 전파의 종류와 그 레이더 전파를 쓰고 있는 무기체계 특성까지 전부 다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전파 발신 신원에 탐지되지 않고 침투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도 삐리뽀뽀 삐리뽀 하면서 알려줍니다. 현재 한국은 40대를 도입했고 추가적으로 20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저피 탐성 때문에 우리 군이 킬체인 체계를 가동했을 때 적진에 침투해서 실시간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조져줄 유일한 수단으로서 애지중지 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비가 좀 많이 들고 보안 계약도 굉장히 빡세가지고 고장나도 우리가 손도 못 댄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이 수틀리면은 킬스위치 비슷하게 아예 한국이 있는 F-35들은 시동도 못 걸게 소프트웨어상으로 락을 걸어놓는 그런 기능도 있긴 할 거예요. 약간 도입하면은 미국한테 꽂혀 있는 그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없으면은 전시에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뭔가를 던져주고 올 그런 무기체계가 전무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입을 해야 되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한국군 최강의 무기 중 하나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KF-21EX가 개발되면 5세대 전투기가 된다고 하는데 KF-21EX의 목표 성능마저도 현재 나오고 있는 F-35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8번째 KC-330 시그너스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IF 때문에 좌초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20년 만에 공중급유기를 사오는 데 성공했죠. 바로 KC-330 시그너스였습니다. A330 MRTT라는 모델인데요. 대형 민항기를 개조한 기체였고 당시 경쟁 기종 중에서는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또 가장 연료 수송량도 많은 공중급유기였습니다. 대신에 제일 비쌌어요. 그러나 경쟁 기종인 KC-46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성된 기체가 나오기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미 20년이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진 상태였어서 빠른 속도로 실기체를 받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비싸더라도 KC-330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한국군은 원래 목적인 공중급유 임무도 굉장히 대만족이었는데 수송량이 많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해외 파병이나 우리 교민들의 긴급 철수 임무까지도 훌륭하게 소화를 해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에서 활약하다 보니까 당연히 추가 도입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9번째 KF-21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죠. 쌍발 중형급 전투기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저피 탐성도 보유해서 공중전시에 뛰어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지금 개발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분담금 납부도 안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분담금이 많이 까여진 상태인데 이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KF-21 사업 이렇게 잘 순항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안 냈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 취소시킬 정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 당은 다음 대선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선언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짓을 했다가 엎어진 정권도 있죠. 자세한 것은 에로우 전투기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분담금을 3분의 2나 탕감을 해줬던 것이고 그냥 우리 혈세로 때우는 것입니다. 이건 국책 사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 자체도 예상 외로 또 시끄러운 잡음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전 배치 전부터 제가 예측한 대로 중동의 모 국가와 폴란드에서 관심을 보이는 등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KF-21의 실전 배치 이후에 얼마나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안정화시키느냐, 그리고 목표로 하는 성능과 작전 능력을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관건이죠. 물론 처음 만들어보는 물건이니만큼 결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무결점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도 그런 전투기는 못 만들어요. F-35도 결함 소식 찾아보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결함을 얼마나 피드백을 잘해가지고 작전에 영향이 가는 것을 최소화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잘 해내야만 예정대로 수출도 이루어지겠죠. 또한 에스코트 제머 같은 다양한 파생형도 현재 기획되고 있고요. 저는 한국군에만 최대 KF-21이 350대 정도가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건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군의 적정 전투기 수량은 최소가 400대입니다. KF-21은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현재 120대가 계획이 잡힌 상태입니다. 근데 2030년대부터는 이제 F-16 전투기도 순차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160대나 됩니다. 그리고 에스코트 제모도 생산을 해야죠. 2040년대에는 FA-50 60대도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240대 정도의 추가적인 수요가 나옵니다. F-15K 전투기는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도입해가지고 대체한다고 쳐도 이 정도 수량이 추가로 필요해요. 또한 한국이 이렇게 많은 양을 사준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량 사업이나 해외 수출도 좀 더 쉽게 진행이 되겠죠. 10번째, 아나시스2입니다. 한국은 드디어 2006년에 군사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를 정지 궤도에 띄움으로써 독자적인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무궁화 5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민군 통합 위성이라 가지고 상용망을 반으로 나눠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군용, 한쪽은 상용. 그래서 전파망에 무지하게 취약했고요. 망을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까 트래픽 과부하 문제도 심각했죠. 그리고 2013년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죠. KT가 한국 정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중국의 통신위성 세대랑 아예 해당 궤도의 점유 권리까지 싸그리다 헐값에 넘겨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당시 군사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의 관리 주체도 역시 KT였어요. 불안하죠. 이거 전쟁 났는데 다 중국한테 넘어가면 어떡해. 고심 끝에 아예 군용망만 담당하는, 그리고 군에서 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군사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했는데요. 그게 바로 2020년에 발사된 아나시스2 위성입니다. 보안 시스템도 강화가 되었고 수명도 훨씬 더 길어졌죠. 상용망을 두 개로 나눠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통신량도 2배로 늘어났고요. 전파방해의 재민당의 걱정도 덜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통신위성은 특정 지역 상공을 고정적으로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 자전 속도와 동기화가 되는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를 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에이스 전력으로도 요격이 굉장히 어렵죠. 대다수의 에이스 체계는 고도 1000km 미만을 날고 있는 비행체들에 대응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지 궤도에 있는 위성을 요격하려면 아예 전용 킬러 위성을 띄워가지고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궤도를 수정한 다음에 요격을 시도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통신을 책임지는 위성이라는 점에서 저는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아나시스2를 뽑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 편은 해상무기 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